여러분이 오늘 점심에 드신 김치, 그 김치를 만든 배추의 씨앗은 한 번 심으면 두 번 다시 같은 배추가 나오지 않습니다. 농부가 그 배추에서 씨를 받아가지고 내내 심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처럼 완전히 다른 모양, 다른 맛의 배추가 나옵니다. 지금 한국에서 재배되는 배추, 무, 고추, 양파, 토마토, 파프리카 이 채소들의 거의 대부분이 그런 씨앗에서 나옵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농업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보통 농부가 가을에 씨를 받아가지고 봄에 심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사실 현대 농업의 거의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농민들은 매년 씨앗을 새로 사와서 심죠. 그리고 이건 어떤 음모도 아닙니다. 1930년대부터 시작된 이 변화 덕분에 미국 옥수수 수확량은 80년 만에 무려 11배가 늘었고요. 중국의 한 과학자는 이 시스템으로 14억 인구를 굶주리면서 구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한국은 이 시스템만 어디에 서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1760년대 독일에서 시작됩니다. 요제프 킬로이터라는 식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담배를 가지고 묘한 실험을 합니다. 두 종류의 서로 다른 담배를 교배를 시켜본 거죠. 그런데 결과가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양쪽을 교배를 해가지고 자식이 나왔을 거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부모보다 훨씬 크고 튼튼하게 자라는 겁니다. 신기해서 기록은 남겼지만은 그땐 이게 어디까지 갈 이야기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 현상에 다시 주목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진화론의 다윈, 그 찰스 다윈입니다. 다윈이 한 일은 좀 무시무시합니다. 그는 11년 동안 직접 실험을 했거든요. 자기 자신이 꽃가루로 수정을 한 식물과 다른 개체의 꽃가루로 수정한 식물을 따로따로 길러서 57종의 식물에서 키와 무게를 일일이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를 묶어서 1876년에 책 한 권을 냅니다. 식물계의 타가수정과 자가수정,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자가수정한 식물은 약했고요. 타가수정한 식물은 훨씬 건강하고 컸습니다. 다윈이 던진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왜 너무 가까운 사이끼리는 약한 자식을 낳고 좀 떨어진 사이끼리는 더 건강한 자식이 나오는가? 여기서 잠깐 다윈이 던진 이 질문은 사실 식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이라고 들어보셨죠? 유럽을 600년 동안 지배한 그 왕가가 결국 무너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근친교배입니다. 가문의 혈통을 지키려고 사촌끼리 삼촌과 조카가 결혼을 반복했거든요. 마지막 왕 카를로스 2세는 턱이 너무 길어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했고 자식도 남기지 못한 채 가문이 끊겼다고 합니다. 다윈이 식물에서 본 그 약한 자식의 메커니즘이 인간 왕조에서도 똑같이 작동한 거죠. 한편 미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한 사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시간 주립대 윌리엄 빌 박사입니다. 빌 박사는 다윈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1879년부터 옥수수에 같은 실험을 시작합니다. 결과는 다윈의 식물 실험과 똑같았습니다. 옥수수에서도 잡종 자식이 훨씬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1908년 1월에 찾아옵니다. 장소는 미국 워싱턴 DC, 미국 육정학회 학술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식물학자가 단상에 올라가지고 발표를 시작했죠. 이름은 조지 슐, 당시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 소속이었고요. 그가 발표한 논문 제목은 옥수수밭의 구성. 제목은 그저 그랬지만 내용은 농업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 발견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슐이 만든 잡종 옥수수는 분명히 잘 자라긴 했지만은 부모 계통을 길러내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슐의 방식으로는 종자회사가 상업적으로 종자를 대량 생산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 문제가 풀리려면은 또 한 사람의 등장이 필요했습니다. 1917년 도널드 존슨이라는 한 과학자가 결정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존스가 한 일은 단순하면서도 천재적이었습니다. 그는 잡종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교배했습니다. 부모 A, 부모 B를 교배해가지고 잡종 1, 그리고 F1을 만들어내고요. 부모 C, 부모 D를 만들어서 잡종 2, 마찬가지로 F1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잡종 1, 잡종 2를 교배해가지고 최종 종자를 만들어냅니다. 이 방법을 이중교잡, 더블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잡종 옥수수가 진짜로 농장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결정적인 발명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깊게 들어가면 잡종 강세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100년이 넘게 학계가 답을 못 찾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큰 가설이 있죠. 첫 번째는 우성 가설입니다. 좋은 우성 유전자들이 모여서
나쁜 열성 유전자들을 덮어버린다는 가설입니다. 두 번째는 초우성 가설입니다. 그냥 다른 유전자 두 벌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유리하다는 설명이죠. 둘 다 부분적으로 맞고 둘 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슐이 발견한 지 117년이 지난 지금도 잡종광세의 진짜 분자 메커니즘은 학계에서 여전히 잘 모른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학문적 발견이 농장으로 가려면 또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헨리 A. 윌리스라는 인물입니다. 월레스의 직업은 좀 특이했습니다. 그는 미국 아이오와의 농업신문인 월레스 파머의 편집장이었습니다. 농민이자 동시에 기자였던 거죠. 1926년 그는 파이오니어 하이브레드라는 회사를 직접 차립니다. 잡종 옥수수 종자를 농민에게 파는 최초의 본격적인 상업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일이 1933년에 일어납니다. 월레스가 미국 농무부 장관이 됩니다. 대공황이 한창이던 시기에 그는 잡종 옥수수를 미국이 대공황에서 빠져나오는 길로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959년부터 1961년까지 중국에서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기근 중 하나가 일어납니다. 대약진 운동이 대기근. 이 시기에 굶어 죽은 사람이 수천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이 굶주림을 직접 겪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위앙룽핑. 충칭의 서남대학에서 농학을 공부한 후 후난성에서 농업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을 직접 본 그는 평생 한 가지 목표를 쫓기로 결심합니다. 중국인의 밥그릇을 채우는 것. 그가 던진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옥수수에서 잡종광세가 가능했다면 뼈에서는 왜 안 될까? 당시 학계의 답은 뼈는 자가수정 작물이라서 불가능하다였습니다. 뼈는 한 송이에서 암술과 수술이 같이 있어가지고 타가수정을 시킬 방법이 없다는 게 정설이었거든요. 미국과 일본의 권위 있는 학자들이 모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안룽핑은 그 결론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4년 동안 호난성, 하해난성, 윈난성의 논을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야생을 돌아다니면서 수술이 망가진, 그러니까 꽃에 수술이 좀 망가져가지고 꽃가루가 없는 거죠. 자연 돌연변이 야생벼를 찾아 헤맵니다. 그런 야생벼만 찾으면 그걸 모계로 서서, 그러니까 어머니 계통으로 서가지고 잡종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1970년 11월 그의 조스 리뷰가 마침내 하해난성의 한 논에서 그 야생벼를 발견합니다. 이름은 야페, 야생 황폐의 준말입니다. 3년 뒤인 1973년 위안룽핑은 야페를 이용해가지고 첫 고수확 잡종벼 품종 개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1976년부터 중국 전역에 대규모로 보급이 시작됩니다. 잡종벼는 기존 품종보다 약 20% 더 많은 수확량을 냈습니다. 누적 증산량은 6천억 킬로그램 이상, 그러니까 6억 톤이죠. 이걸 사람으로 환산하면 수억 명을 굶주림에서 구한 양입니다. 세계 인구의 거의 5분의 1을 세계 농지의 9% 미만으로 먹이는 중국 식량 시스템의 토대가 바로 이 잡종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잡종광세는 그저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한 위대한 발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왜 씨앗은 단 한 번만 쓸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잡종광세의 진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잡종광세는 첫 자식 세대 F1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그 F1을 다시 씨를 받아가지고 심으면 다음 세대 F2죠. F2에서는 그 효과가 흩어집니다. 큰 것도 나오고 작은 것도 나오고 키도 크고 작고 모양도 제각각이고 어떤 건 잘 자라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부모에는 키가 크고 약한 영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부모 B는 키가 작고 강한 영질이고요. 이 둘을 교배하면 자식은 양쪽에 좋은 점만 모은 키도 크고 강한 자식이 나옵니다. 이게 F1 잡종 1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F1이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식은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절반씩 받는데 그 조합이 무작위로 섞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식은 키도 작고 약한 가장 안 좋은 조합을 받게 되는 거죠. 농부 입장에서는 같은 밭에서 균일한 작물이 안 나오니까 이 씨앗은 사실상 못 쓰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잡종 종자는 매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부모 A 계통과 부모 B 계통을 따로따로 보존하고 매년 그 둘을 교배해서 F1 종자를 새로 생산하는 거죠. 이게 종자 회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그 F1 종자를 매 해마다 사와가지고 한 해 농사를 짓습니다. 다음 해가 되면 다시 사와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건 종자 회사가 인위적으로 만든 함정이 아닙니다. 잡종강세라는 생물학 현상 자체가 본질적으로 일대에 한정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다만 이 자연의 특성이 결과적으로 종자 산업이라는
거대한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자회사들은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자기네만의 부모계통을 따로 길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조합했을 때 가장 좋은 자식이 나오는 황금조합을 찾아냅니다. 이 부모계통 자체가 회사의 핵심 자산입니다. 마치 코카콜라의 원액 레시피처럼 절대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농민들이 매년 종자를 사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농업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는 1만 년 가까이 씨를 받아가지고 다음에 심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가을에 가장 좋은 작물에서 씨를 받아가지고 보관했다가 봄에 다시 심는 거죠. 농부와 농사꾼이자 동시에 종자 관리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잡종 종자가 등장하면서 이 1만 년의 흐름이 100년 만에 바뀌어버립니다. 농부는 더 이상 씨를 받지 않습니다. 매년 종자회사에서 종자를 사와서 심습니다. 농부의 역할이 절반 정도 날아가 버린 셈이죠. 그리고 이 절반은 종자회사가 가져갔습니다. 이 변화는 글로벌 종자시장이라는 새로운 거대 산업을 만들어냈고요. 놀라운 거는 이 회사 중 하나가 헨리 윌리스가 1926년에 세운 그 회사라는 거죠. 100년 전 한 신문 편집장이 차린 종자회사가 글로벌 4대 종자기업 중 하나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시장의 자연스러운 결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농업의 권력 구조 자체가 바뀐 대사건이라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농민과 시민단체의 분노가 폭발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1998년 미국의 한 종자회사가 터미네이터 종자라고 불린 GMO 기술 특허를 받습니다. 종자가 자식을 못 만들도록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한 기술이었습니다. 인도 농민들이 시험 포장을 직접 불태우는 시위를 벌였고요. 시민단체는 이걸 수사이드 시드, 자살 종자라고 그렇게 부르며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결국 2000년 UN 193개국이 만장일치로 이 기술을 사실상 금지했고요. 그러니까 이 기술은 한 번도 상업화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어둘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사먹는 잡종 종자, F1 종자는 그 터미네이터 종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잡종 강세는 자연현상이고 터미네이터는 인위적인 GMO 기술이거든요. 다만 이 사건은 매년 종자를 사야 하는 시스템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시스템 안에서 어디쯤 있을까요? 한국을 한번 돌아보면은 우리는 이 시스템 안에서 굉장히 특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먼저 채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 채소 종자에 관한 한 세계적인 강국입니다. 이게 의외로 잘 안 알려진 사실인데요. 한국의 채소 종자회사 농업바이오는 세계 채소 종자 시장 13위, 2030년까지 탑 10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종자 수출액은 2018년 약 5,200만 달러에서 2021년 6,100만 달러, 그리고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수출의 96.5%가 채소 종자입니다. 무, 양파, 고추가 핵심 수출 품목입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골든시드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대형 R&D 사업을 진행했고요. 농촌진흥청은 토종 종자 보존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그 결과 농업바이오 같은 한국 종자 기업이 다시 성장해서 채소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이 상당한 점유율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한국이 이렇게 채소 종자에 강한데 왜 쌀, 밀, 콩 같은 식량 작물에서는 잡종 강세 종자를 거의 안 쓸까요?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과학적 이유입니다. 쌀, 밀, 콩은 모두 자가수동 작물입니다. 한 송이 안에서 스스로 수동하기 때문에 잡종을 만들기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위안룽핑이 14년이나 야패를 찾아 헤맨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한국은 다른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한국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농촌진흥청에 식량 자금을 명령했고 한 과학자가 답을 내놨습니다. 허문회 교수는 1971년 통일비를 개발했습니다. 잡종 강세를 이용한 F1 종자가 아니라 인디카와 자포니카를 여러 번 교접해가지고 안정시킨 품종이었습니다. 농부가 매년 씨를 받아가지고 다시 심을 수 있는 품종이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77년 불과 몇 년 만에 한국은 쌀 자급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잡종 강세라는 길과는 다른 길로 식량 작업에 성공한 셈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국 쌀농가들은 매년 종자회사에서 F1 종자를 사오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보급하는 쌀 품종을 사다 쓸 수도 있고 자가체정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잡종 강세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채소 종자는 세계적 강국, 쌀은 잡종 강세와는 다른 길로 자급했고, 그리고 밀, 옥수수, 콩 같은 사료 곡물은 외국 의존, 잘한 것과 못한 것이 함께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죠. 잡종 강세는 1908년 1월 워싱턴에서 한 식물학자가 발표한 한 가지 생물학 현상이 어떻게 인류 식량 시스템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입니다.
미국에서는 옥수수로, 중국에서는 쌀로, 한국에서는 채소로 같은 발견이 나라마다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농업 진짜 이야기에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뒤에 숨어있는 농업의 진짜 모습을 풀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